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서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를 조준했냐 안 했냐 네. 이 논란, 일본 언론들 지금 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죠. 네, 특히 21일, 22일 사이에 일본의 통신사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전국 규모 일간지들이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예. 21일 교도통신이 지난 20일 한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용 내부에 있는 자위대 소속 초계기를 향해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예. 향후 양국 대응 여하에 따라서 한일 관계의 악화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지통신은 22일 보도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의 레이더 범위 안에 일본 초계기가 우연히 들어왔다고 한국 관계자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반응이 다소 정도를 넘고 있다는 인식이 한국에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양쪽 시각을 다 전하긴 전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일본 정부의 지금 입장은 공격 상대를 겨누는 그런 어떤 고의성을 갖고 한국이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일본 언론들은 그 가능성이 진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일본 언론에서 전하는 일본의 입장은 한국 해군이 표류하는 북한 선박과 관련된 수색이었다면은 보통 수상 수색 레이더를 사용을 하는데 한국 해군이 사용한 레이더는 화기 관제 레이더였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측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본 언론의 입장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미우리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22일자 니케이 신문은 당시 기상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레이더를 총동원했다는 한국군 국방부 관계자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한국 측의 주장을 물론 전하기도 하는데 지지통신의 22일자 다른 보도에서는 한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작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조준이 됐었다. 그리고 일본 초계기를 추적하는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역시 지지통신 또 다른 보도에서는 한일 간의 인식차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한국에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은 한일 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한국군에 대한 일본 측의 불신감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일본 도쿄 신문입니다. 21일자 보도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은 곤란하다는 한일 관계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연장선상으로 한일 관계 냉각된 것과 이번 사안은 연계된다 그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연계는 되는데 두산 이게 인과관계 그러니까는 그런 악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는 단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최소한 우연히 겹치게 됐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양국 관계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언론들이 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23일자 마인치 신문도요. 양국 간의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도 가로놓여 있어서 쌍방의 불신감이 더하고 있어서 레이더 조준 문제를 둘러싼 대화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역시 같은 신문 22일자 보도에서는 이와야 일본 방위상이 징용 노동자 문제 등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22일자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이번 일의 자세한 위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죠. 거기서는 떨어져 있다고 일본 이와야 방위상이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까지 연계시켰네요. 그렇죠. 환기를 시키죠. 역시 아사히 신문의 23일자 보도에서는 레이더 조작에 책임을 지는 함장의 통제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영향으로 경솔한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극우 성향이죠. 산케이 신문은 22일 보도에서 미군이었다면 한국 함대를 격침시켰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일본 방위성의 간부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라고는 안 했지만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24일자 역시 산케이 사설에서는 과거 냉전 시대 중국과 구소련이 자위대에 레이더를 조준하기도 했었다. 이러면서 한국 해군은 일본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일본의 상대적으로 진보적 언론도 별 차이가 없군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북한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이 유엔의 제재로 인한 고립을 버티기 위한 자체 에너지 생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 18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유류 수입이 그 유엔 제재에 막혀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풍부한 석탄을 이용을 해서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석탄으로 합성가스를 생산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이 수년간 이 기술을 확대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비료라든가 그 철강, 시멘트 공장 가동에 그 수입되는 원유를 통한 전력 공급을 해왔었는데 네. 이게 이제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록 일부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생산된 석탄가스 기술이 대신 적용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렇게 그 생산된 합성가스가 최근 수년간 그 원유와 정제유 수입 규모의 약 10% 정도 규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재를 좀 버틸 여유를 갖게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이 신문에 따르면 최소 2, 3년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신기술은 아니고 과거 18세기부터 있었던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 정권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 많이들 또 기억하실 겁니다. 인종차별과 이 탄압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았던 80년대 남아공국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유엔 제재를 이 기술로 버텼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북한이 석탄 매장이야 뭐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전술인데 과거에는 그 이런 풍부한 석탄 북한이 주로 수출을 했었는데 유엔 제재로 수출길도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대신 국내 소비를 돌려야 하는 마당에 이걸 이용해서 에너지 대체 효과까지 얻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분석이 만약에 맞다면 그래서 북한이 2, 3년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를 봤을 때 대북 핵 협상 전략과 관련해서 좀 옥죄기 전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석탄을 이용한 합성가스 생산 네. 이게 또 북핵 문제랑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요새 우리 그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네. 외신들도 그 사건 사고들에 주목했다면서요?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국에 이번에 보니까는 텔레그래프지가 20일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예. 지난달 서울 그 KT 통신고 화재 또 뭐 이달 초였죠. 그 열 수송관 파열로 한 명이 사망했던 일. 예. 그리고 뭐 다들 기억하시죠. 그 강남구 15층 서울 강남구 15층 건물에 붕괴 위험으로 입주자 퇴거 조치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다가 KTX 탈선 사고 그리고 뭐 너무나 충격적인 18일 날 그 강릉 펜션에서 학생 3명이 사망한 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쭉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지난 90년대 중반에 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이런 것들을 환기를 시키면서 수백 명 목숨을 앗아갔던 건물 붕괴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그 강릉 펜션 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그렇고 KTX 탈선도 그렇고 이게 알고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모두 인간의 실수라든가 태만 이런 걸로 불러온 사고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적하면서 좀 경각심을 주문한 셈이 된 거죠. 좀 부끄럽네요. 그렇죠. 네. 우리 택시업계가 카풀에 반대해서 총파업한 거 이것도 네. 외신이 주목했죠. 예, 그렇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20일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20일자 보도를 통해서 한국 택시업계가 카풀 반대 총파업을 벌였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 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이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한국이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국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시위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은 높은 인터넷 발달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택시업계의 반발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교통 운송 서비스 도입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과거에 그 우버가 2015년에 한국에서 철수했던 일도 이 신문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뭐 우버가 어디는 성공했는데 우리는 철수했다를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문도 한국의 경우에 영국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교통이라든가 이 숙박업 이런 데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경제 시스템 도입을 할 경우에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한 게 이 신문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쉽지 않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점도 이 분야에서의 그 신기술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 신문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공유 경제라는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이 과잉 상태인 자영업자의 비중
그리고 대기업의 계열사가 내부 거래 이런 우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국내 소식 어떤 게 있나요? 역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독일의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 문제로 그 한국에서 형사 고발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신문은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것을 은폐 축소하고 리콜을 지연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국토교통부가 24일 BMW에 대해서 형사 고발 그러면서 112억 가량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BMW 측에 대해서는 그 한국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면서도 설계 결함은 없었다. 그러면서 화재의 근본 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냥 단순한 사실 보도였군요, 이거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외교부 내에 대중국 외교 전담할 중국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중국에서는 뭐라고 반응을 보이던가요?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서 지난주에도 중국 언론이 보도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또 한번 그 20일자 중국 대공보에 관련 기고문이 있었는데요. 예. 옌징이라는 이름의 전직 외교관, 중국 외교관입니다. 그 사람이 기고문이었는데요. 과거에도 중국국은 한국 외교부에서 신설 필요성을 보여왔지만은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무산이 됐었다면서 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국 신설 방안이 다시 제기됐다 이렇게 필자가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외교부에 중국국이 신설이 되면은 하나의 국가만 전담하는 국 조직이 생기는 만큼 한국의 그 이제 대미 외교 그리고 대일 외교에 비해서 이 대중국 외교가 활기를 띨 것임을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중국이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그 확대된 영향력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 기고문의 필자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고문 안에 그 사드 관련 내용이 있어서 좀 주목을 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중 갈등 문제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는 지난해 사드 갈등을 겪을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베이징에서 1대1로 정상 포럼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같은 해에 중국 국빈 방문이 성사가 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 갈등이 해소가 됐다. 그리고 양자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런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국 빨리 신설해야죠.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련 외신 보도들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스포츠 하면 올해 베트남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적인 스포츠는 아니지만은 그 우호 관계 뭐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 국영 라디오가 드디어 처음으로 한국어 방송을 시작했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어 방송까지? 예. 예. 지난 18일 베트남의 국영 라디오 방송인데요. VOV 방송이 한국어 방송 송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주파수 FM 105.5MHz로 송출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온라인상으로도 들을 수가 있고요. 예.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에서 8시, 오후 6시에서 7시, 그리고 밤 11시에서 12시 이렇게 하루 3차례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군요. 네, 3차례고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주 청취 대상은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국인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베트남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종합뉴스 또 뭐 경제, 관광, 문화 이런 다양한 소개 그리고 한국인 대상의 베트남어 강좌도 있고 베트남인 대상의 한국어 강좌 이런 어학 프로그램까지도 방송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또 올해 스포츠 하면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독일 이겼던 장면 네.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해외에서도 그 게임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회자가 많이 되는데 영국 BBC가 24일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 그 막판 골 그때 그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독일 골키퍼가 어떻게 보면 실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2018년 축구에서 가장 기억될 순간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BBC는 뭐라 그랬냐면요. 손흥민이 노이어가 비운 골문에 침착하게 골을 넣었다. 노이어의 실수로 독일은 탈락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당시 노이어 골키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나요? 뭐 공격에 가담하려고 뛰어나왔으니까요. 네, 그렇죠. 안 그러면 안 그래도 탈락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쨌든 간에 BBC는 앞선 19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획한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하는 거기서도 독일과의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노렸던 손흥민의 골 장면 이게 올해의 장면 이렇게 소개를 한 바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도
노희연은 어디 갔을까라고 하면서 손흥민의 골을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